시작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거야. 이 집합이라는 단원에서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말 자체가 되게 말장난이 좀 심해. 자, 어떤 식의 말장난이 나오게 되냐면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속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죠. 두 개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그냥 국어적인 문맥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숭신여고에 포함된다. 내가 숭신여고에 속한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왜 이래? 국어 혜린아 어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나는 숭신여고에 속한다. 나는 숭신여고에 속하는 학생이다. 나는 숭신여고에 포함된 학생이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냥 얼핏 보면 같은 느낌이잖아, 맞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집합이라는 맥락에서 따지고 들잖아? 두 개가 서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의 뜻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으로만 알고 가기에는 집합이라는 거에는 좀 걸림이 돼.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집합이라는 녀석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집합을 뭘 보고 집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에서부터 출발이야. 확인되죠? 자, 그럼 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특정한 기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잖아.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보든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길 가던 사람들 100명을 붙잡고 내가 남자야 여자야라고 물어본다라면 100명은 다 남자로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야. 근데 100명을 지나가던 100명의 사람을 붙잡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키가 커 작아? 라고 물어본다라면 누군가는 나보고 키가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파고 들어본다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걸 놓고 보게 되는 걸까?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냐. 내 감정 상태를 얘기한다? 객관적일까? 객관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걔는 집합의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혹은 내가 하나의 방정식 x 플러스 3은 7이야 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이 뭐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4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4 말고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버리면 또 객관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사람의 감정 상태나 느낌 혹은 기본적인 방정식의 해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거냐? 여자들의 모임. 이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하나의 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 눈이 나쁜 사람들의 모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눈이 나쁘다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나보다 눈이 나쁜 사람의 모임.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될 수도 있지. 주희가 될 수도 있고 혜린이가 될 수도 있고 성원이가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시력이 전부 다 똑같나? 다르지.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누구로 삼을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주희보다 눈 나쁜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건 집합이 될 수 있겠죠.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주어져서 누구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돼야지만 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8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입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볼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랍니다. 1번 착한 사람의 모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2번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 돼요 안 돼요? 저기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자 3번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의 모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4번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안 되죠. 다섯 번째 우리 반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2번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학교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학교의 명칭을 거론을 하는 게 맞겠죠. 맞죠? 근데 지금은 2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긴 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집합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집합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구성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필요한 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지금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집합의 기준은 뭘로 잡을 거냐면 10보다 이하인 짝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확인돼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짝수 뭐 있죠? 2, 4, 6, 8, 10 다섯 개의 숫자가 있죠. 그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의 집합으로 모임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성을 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느냐? A라는 집합의 이름을 붙였죠. 는이라는 등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있지.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놔요. 다시 말하면 이 중괄호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모임을 뜻합니다. 모임을 뜻한다. 확인돼요? 그럼 이 모임 안에 속하게 되는 애들을 다 적어 넣어야 되겠죠. 걔네들이 2, 4, 6, 8, 10 이렇게 적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A는 모임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졌지. 이게 바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낸 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A라고 붙인 거 우리는 10보다 이하인 짝수의 모임을 A라고 부르기로 했지. 다시 말하면 이 A가 뭐냐? 집합의 이름입니다. 집합의 이름.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을 A라는 집합으로 부르자 해서 A가 바로 집합의 이름.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집합의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합의 원소. 확인됐습니까? 집합의 원소. 이때 이 원소라는 단어 영어로 뭐죠? 몰라? 원소. 혜린아 몰라? 엘리멘트. 그래서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는 애를 엘리멘트의 약자인 E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E라는 엘리멘트라는 단어에 E 보이지? 이거를 우리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기호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게 되느냐? 이렇게 생긴 기호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엘리멘트의 약자 2를 가지고 와서 기호로 만든 얘가 바로 무엇이냐? 원소를 뜻하는 하나의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지금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죠. 이때 내가 2라고 돼 있는 숫자가 A라는 집합의 원소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호가 뜻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2는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여기 기호가 원소를 뜻하는 기호라 그랬지. A라는 집합에 원소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기호까지 포함이 돼 있는 애가 원소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인 기호까지 돼 있는 애가 A의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집합을 보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맞는 말을 한번 골라볼 거야. 누가 맞는 말일까? 이 집합을 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맞는 말. 첫 번째가 맞는 말이 되겠지. 왜일까? 지금 이 집합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애가 원소라 그랬지? 원소의 모양이 숫자만 2, 4, 6, 8, 10으로 써져 있지? 이것들 중에 원소를 골라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요 놈이야? 아니면 요 괄호까지 묶여있는 놈이야? 그냥 단독으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고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지금에서는.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얘가 아니라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이 2가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2가 원소지. 또 중괄호로 묶여있는 2도 원소지.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거야. 뭐냐면 이 기호 자체를 집합이라는 걸 뜻하는 집합의 원소들을 가두기 위한 하나의 중괄호 기호라고만 이해를 하면 안 돼. 집합 안에 이렇게 중괄호라는 기호 자체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맞는 말, 틀린 말로 구분해 주시면 된다. 확인됐나요? 이때 이거를 좀 더 쉽게 구분하는 팁으로 내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나보고 확인을 하라고 시켰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소라는 기호가 지금 보이지? 그러면 여기 원소라는 기호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지금은 2만 단독으로 써져 있지? 이게 이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있어 없어? 여기 있지?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요 중괄호로 묶여있는 2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지? 중괄호로 묶여있는 2 있어 없어? 여기 중괄호 있는데? 이거는 집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없지? 그럼 원소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갑시다. 2번 문제 봤더니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지? 새로운 기호가 등장했다? 어떤 기호가 등장했냐면 원소다라는 기호 말고 여기에 갑자기 요렇게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볼 때 등호가 붙어 있으면 같다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였어? 같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졌지? 집합에서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원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가져가면 돼. 그럼 얘를 말을 한번 고쳐본다면 집합기호가 붙은 2라는 숫자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맞는 말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1번 보자.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지? 자, 성원아, 소수가 뭐야? 어? 소수가 혜린아, 소수가 뭐야? 그렇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인 숫자. 그럼 1은 약수가 2개야? 하나니까 원소가 아닌 게 맞겠지. 2번, 2는 A의 원소다. 맞는 얘기죠. 3번, 5는 A의 원소다. 맞는 얘기지. 4번, 8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 얘기지. 그러면 9는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성원이 어떻게 문제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지금처럼 집합을
요렇게 한번 써봤는데, 자, 곰곰이 여러분들 여기 앞에 거 잘 봐봐. A라는 집합을 10보다 이하인 짝수의 모임으로 보자라고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집합을 만들었었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집합을 100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안에다가 다 적는 거 가능하겠어? 왜 불가능해? 적으면 되는데. 힘들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까? 짝수의 모임이야. A가 그냥. 그러면 적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확실히 없지. 맞지? 맞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만능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집합을 표현하기 전에 집합 자체의 분류를 먼저 좀 해보고 가자. 자, 어떤 식의 분류를 하느냐? 집합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자, 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유한집합은 어떻게 된 게 유한집합일까? 유한집합. 유한하다는 얘기잖아. 끝이 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유한집합은 원소라고 부르는 거. 집합의 구성 요소들 있지?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얘기해. 그럼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집합이 되겠지? 두 가지 대비돼서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한 예로 유한집합으로 만들어봐라 하면은 A라는 하나의 집합을 2, 4, 6, 8 등등등 해서 1000 이렇게 써버리면 유한집합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되겠죠? 왜? 원소의 개수가 끝이 났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 암산으로 세진 못하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유한집합. 그러면 다시 B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고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 거야. 1, 3, 5, 7, 땡땡땡. 그러면 어디서 끝날지 알아 몰라? 모르지. 홀수들 계속 나열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서 끝날지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한집합.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무한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한번 띄워놔 볼게. 확인돼요? 이렇게 띄워놔 버리게 되면 이거 확실하게 무한집합인지 아닌지 우리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땡땡땡 하고서 그 뒤에 한참 공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얘가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 왜냐? 위에서도 봐. 2, 4, 6, 8 하고 땡땡땡 하고 마지막에 숫자 적어놨지. 여기 마지막에 원래 숫자가 있었는데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류들이 조금씩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은 겪는 일은 아니야. 옛날에 겪던 일이야. 사료가 오래되고 종이에 적어놓은 게 살짝 지워지거나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된 집합을 분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집합의 표현법들이야. 자, 그럼 이 집합의 표현법은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 표현법으로 나누게 돼. 이 세 가지 표현법은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자, 첫 번째 표현법이 뭐냐면 원소를 하나씩 전부 다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발견되게 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야. 여기서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의 뜻 알아 혹시? 독일어인데. 들어본 적 있어? 거짓말하지 마. 김영선 선생님 얘기해 주셨겠지. 원. 즉 벤이 만든 원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놨어.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원소 나열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야. 그냥 원소들을 모두 쓰는 거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 원소에 대한 조건이 있었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집합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있지.
그 객관적 기준을 기준 자체를 쓰는 거야. 그럼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원 안에 원소들 모두를 쓰는 거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재작년이나 작년 정도의 고1들이었다라면 나는 이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줬어.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트렌드가 달라진 게 벤 다이어그램은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건 제시법은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편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조건들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좋아. 물론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거기까지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방금 전까지 만들었었던 A라는 집합 하나 있었지? 10 이하의 짝수의 모임이라는 거 맞지? 그럼 걔를 지금부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A라는 집합에 이름을 붙여놓고 는 집합은 중괄호를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그랬지? 이 안에 원소들을 전부 다 적으면 돼. 이렇게. 선생님 그럼 만약에 1000 이하의 짝수의 모임이요 하면은 2부터 2, 4, 6, 8, 10, 12, 14에서 1000까지 다 적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 그렇게 다 적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짝수라는 것만 규칙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적고 땡땡땡 해놓고 1000이다 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 확인됩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이야. 그럼 이 원소나열법은 기본적으로 단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2, 4, 6, 8, 10을 이렇게 5개 정도로만 딱 적어 놓는다라고 하면 사실 한눈에 잘 보이고 너무 좋아, 맞지? 근데 아까처럼 1000 이하다라고 해버리면 땡땡땡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 안에 몇 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겠지? 즉 다시 말하면 원소나열법 자체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해석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져.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쓰기가 편한 게 원소나열법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조건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 자체를 적는 거라고 그랬지? A라는 집합이 이러한 집합을 가져요 라는 거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 안에 원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될 거냐면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즉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이 뒤에 여기 가운데 바가 보이지 바. 이걸 우리가 BAR 바라고 읽어. 이게 뭐냐면 원소와 조건을 구분해 주는 하나의 도구야. 즉 바를 기준으로 앞에 쪽이 뭐냐? 원소의 모양이야. 앞에 쪽이 원소의 모양, 뒤쪽이 뭐냐? 원소에 대한 조건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X라는 숫자가 10 이하의 짝수라 그랬지? 2, 4, 6, 8, 10이지? 그 2, 4, 6, 8, 10 자체가 원소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할 테니까 잘 봐. 내가 뒤에 있는 조건에서 X가 2, 4, 6, 8, 10이라는 걸 알았지? 근데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의 모양을 봤더니 그냥 X잖아. 그러니까 2, 4, 6, 8, 10 모두가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X가 아니라 3X야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는 2, 4, 6, 8, 10이지? 원소의 모양은 실제로 X를 써야 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야. 원소는 누가 원소가 되는 거야? 자지마. 원소는 누가 원소가 되는 거야? 3X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X 얼마야? 6, 12, 18, 24, 30. 얘네들이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이 차이점 알겠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 이 조건제시법을 쓰게 될 때는 바를 기준으로 앞에는 원소의 모양, 뒤에는 원소에 대한 조건이야. 확인돼요?
그때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이 지금처럼 말로 써져 있으면 해석이 참 좋은데 이게 식으로 나오고 방정식으로 나오고 되게 복잡한 형태들로 많이 나왔었어.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11월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복잡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 자체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이 조건제시법은 마찬가지로 크나큰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 어떤 단점일까? 이 조건 자체가 어려우면 해석이 힘들겠지. 즉 조건이 복잡할수록 해석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져. 하지만 확실한 장점도 하나 가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무한집합들 있지. 무한집합들 표현하면 땡땡땡 하고 뒤에 뭐 숫자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 그냥 뭐라고 쓰면 돼? x바, x는 홀수. 이러면 되게 심플해지지. 그래서 무한집합을 표현하는데 특화돼 있다. 혹은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문제로 만들기 좋은 게 조건제시법이다. 왜? 그 원소를 찾는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시킬 수 있으니까. 확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은 해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잘 기억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 그대로 원 안에 원소들을 모두 쓰는 거지. 그냥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우리가 지금부터 표현할 거지. 그 A라는 집합을 테두리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돼. 그리고 이 안에 원소들을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벤다이어그램의 엄청나게 큰 장점 무엇이냐? 집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집합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집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즉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고 D라는 집합이 있고 집합이 4개가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어떠한 집합에 어떠한 원소가 어디에도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즉 여러 가지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게 벤다이어그램이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3가지 표현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로 필수 문제 3번을 보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래.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조건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원소가 1, 3, 5, 7, 9 5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지. 맞아요? 그 1, 3, 5, 7, 9라는 숫자의 특징을 잡아야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1, 3, 5, 7, 9라는 숫자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특징. 전부 다 10보다 작은 홀수들이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찾으면 되겠다.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아니면 한 자리 홀수.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긴 거 몇 번에 있어? 맞네? 3번에도 있잖아. 맞지? 1번에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지? 그럼 옳지 않은 거 당연히 몇 번이겠어? 10 이하의 소수라고 해버리면 1이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잖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돼? 직접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아니구나 이건 하고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나? 자, 그러면 4번째 거가 얘기까지 가보자. 다음 중 유한집합을 찾으라 그랬어. 맞죠? 유한집합 어떻게 찾으면 돼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셀 수 있어요? 점점점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못 찾겠죠? 2번 홀수 마찬가지겠죠? 3번 2n x는 2n이라고 나와있지? 거기 2n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2n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뭘로 쓰게 될 거냐? 2 곱하기 n이잖아. 어떤 숫자에 2가 곱해진 거잖아. 2의 배수야. 이게 2의 배수를 뜻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짝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2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짝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적어놔. 그럼 마찬가지로 짝수니까 우리는 얘가 유한계가 아니게 되겠지? 그러면 4번째 거. x는 100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래. 1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95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 이번에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분류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났더니 집합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했을 때 A라는 기준을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 A라는 이름을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 원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설명해주고 싶냐면 10보다 이하인 짝수의 모임으로 집합을 만들었더니 그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들어가요. 원소가 5개인 집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집합을 또 만들어 본 거야. 이번에는 100보다 이하인 홀수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원소의 개수가 20개인 집합이야 라고 설명을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거기 하나의 집합에 속하게 되는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원소라는 녀석의 개수를 찾는 하나의 표현을 지금부터 도입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를 셀 때는 넘버의 약자를 써서 n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A라는 집합을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고 앞에 넘버의 약자인 n을 써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읽을 때는 그냥 NA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정확한 표현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 5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A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자 계속해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라고 썼습니다.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때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개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죠? 자 그럼 다시 N하고 C를 한 다음에 이번엔 0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죠? 0개가 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 0개가 나오는 C라는 집합을 지금부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본다라면 여기 안에 뭔가를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 비워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워놓으면 다시 아까 전에 있었던 이슈가 또 떠오르는 겁니다. 아까 점점점 해놓고 칸 띄워놨더니 숫자가 지워진 건지 확인이 안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 있지? 즉 특정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라면 우리는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집합교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고요. 요렇게 생긴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게 될 것이냐? 비어있는 집합이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이다. 라는 의미로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숫자 0이 아니라 빌공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NA가 0이라는 표현하고 A가 공집합이다라는 표현하고는 같은 표현이라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럼 원소의 개수 세는 거에서 공집합이라는 표현까지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믿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집합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이해 한번 들어볼게.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이렇게 써볼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쓸 거거든요. 자, 3x-1 바 x는 1 이상 3 이하인 정수. 이렇게 생긴 게 A라는 집합이에요. 자, 해석해보죠. A라는 집합을 봤더니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죠. 바가 나와 있지? 바 기준 앞으로가 원소의 모양, 바 기준 D가 원소에 대한 조건. 자, 그럼 조건 먼저 해석하는 거야. X가 1 이상 3 이하인 정수라 그랬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1하고 2랑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에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1, 2, 3을 각각 대입해서 A라는 집합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자, 만들어보자.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써놓으면 처음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2 대입하면 5, 3 대입하면 8 이렇게 원소를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NA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얼마야? 그렇지. 3이 되는 거죠. 원소가 3개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B라는 집합을 만들고 B라는 집합을 이번에는 편안하게 2, 4, 6이라고 적었어요. 확인됩니까? 자,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MB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야? 3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 여기서부터 함정을 하나 파볼 거야. 어떤 함정을 파볼 거냐면 원소 A와 B라는 두 개의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지? A, B는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은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어.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틀린 얘기가 되겠지. 아주 좋은 예가 여기 나와 있잖아. 맞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의 순서의 의미거든.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이면 NA와 MB는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NA와 MB가 같다라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는 거야. 즉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집합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집합에서 A와 B가 같다. 지금 현재 이렇게 써져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랑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런 A와 B가 같다라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집합의 상등이라고 불러.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로. 확인됩니까? 즉 집합이 상등이면 원소의 개수는 똑같고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집합이 상등이라는 법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 얘기하면서 요 두 가지 차이점까지 반드시 같이 잘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시험 문제 객관식 번호니까.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필수 문제 5번을 먼저 볼 겁니다. 보이시죠? 자, 필수 문제 5번 문제를 지금 보면 A는 X바 X는 20의 양의 약수다라고 나와 있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의 약수를 가지고서 집합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 봤더니 X바 X는 100보다 작은 12의 양의 배수라고 나왔지? 즉 12의 배수들 중에서 100보다 작은 애를 직접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걸 통해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부터 찾아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다이어리 보면 알겠죠? 해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몇 개입니까? 6개.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원소들을 직접 나열해서 원소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8개. 그러면 우리는 NB에서 NA를 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8 빼기 6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정답 얼마야? 2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 우리 5문제 같이 설명하면서 5문제 같이 풀었지? 문제 보다 보면 다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용어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용어들 자체를 반드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말한 김에 앞에서 했던 용어들 복습 좀 해봅시다. 자, A라는 집합 여기 보이죠? 이 집합에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2는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2는 A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에요. 즉 원소를 나타낼 때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는 A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웃기지? 웃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어떤 점에서 틀린 건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간단하게 예를 또 하나 들면서 가볼 거야.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우리가 2, 4, 6이라고 써볼 거고요. B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집합을 2, 4, 6, 8, 10이라는 원소로 적어볼 겁니다. 두 개의 집합 보이죠?
자, 물어보죠. NA 얼마입니까? 3, MB 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지금 이렇게 원소들을 우리가 쭉 써봤죠. 이렇게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 나열법.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주관 서술형에 이렇게 나와. 하나의 집합 막 어떤 조건을 막 줘놓고서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럼 원소 나열법의 문제 물으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니까 정답을 못 찾겠죠. 그래서 용어들 자체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원소들의 모양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일부러 써놓은 거야. A 안에 속해 있는 2가 B에도 속해 있죠. A 안에 속해 있는 4가 B에도 속해 있죠. A 안에 속해 있는 6이 B에도 속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A라는 집합, 즉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 A는 집합 B에서 일부분을 떼서 만든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 속해 있는 원소들을 지금 봤더니 A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가 있지? 반대로 말하면 B에서 2, 4, 6만 따로 뽑아내면 그게 바로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을 모아서 집합으로 만든 거다 라는 의미로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 집합을 뜻하는 기호를 지금부터 우리는 뭘로 표현하게 될 거냐? 이렇게 생긴 기호로 표현하게 됩니다. 원소라는 기호랑 많이 비슷하죠? 원소는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가 읽을 때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게 됩니다.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읽게 되면은 집합이, 이 A라는 집합이 전체가 다 B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다를 표현할 때 바로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포함된다와 속한다 비슷한 의미라 그랬지? 우리가 국어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거잖아. 근데 집합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원소들은 뭐 한다고? 속하게 되는 거고요. 부분 집합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와서는 사실 이런 구분은 거의 무의미해지긴 했어. 옛날 문제도 볼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은 그냥 부분 집합이다, 원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자. 자, 이렇게 생긴 건 부분 집합이다를 뜻하는 기호.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호는 뭐라고? 원소를 뜻하는 기호. 즉 원소다, 부분 집합이다. 둘 사이의 차이점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때 일부분이 되는 집합 있지? 일부분이 되는 집합, 다시 말하면 포함되는 집합, 그거를 왼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되는 집합 있지? 전체를 여기 뒤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마치 원소다일 때랑 똑같지? 원소를 표현할 때도 집합을 뒤쪽에다 써줬고 원소를 앞에다 적어줬지? 확인됩니까?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읽을 때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부분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자,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집합을 2랑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2랑 3이랑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그리고 C라는 집합은 2랑 4랑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확인됐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첫 번째,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원소들끼리 비교만 해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 되겠죠? 자, 두 번째, B는
C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죠. 선생님 근데 B에 2 들어가잖아. 4 들어가잖아. 일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3만 안 들어가는데 이거 부분집합으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가 다 일부분이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자 다시 세 번째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부분집합이라는 기호.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이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 뭐야? 집합이지. 원소를 누구로 가지는 집합이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즉 앞에 있는 애가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왜 집합이 되는 거야? 중괄호가 있으니까. 즉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복잡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자, 주의사항.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가 등장을 해.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 A라는 하나의 집합을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지금부터 잘 봐. 복잡해. 2랑 이렇게 된 애랑 두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잘 보잖아. 집합을 잘 보잖아요. 얘는 하나의 원소지. 요렇게 된 건 뭐야? 집합이지. 집합교로 묶여 있잖아.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즉 A라는 집합 안에는 2가 원소가 될 것이고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원소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이걸 멱집합이라고 불러. 교육과정에서 멱집합이라는 용어는 빠졌어. 몰라도 돼.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야. 확인? 자, 어떻게 나올 거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2는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두 번째.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 번째. 지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거를 2를 집합으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네 번째.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지 않아? 괜찮아?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혜린이 맞아? 안 들려? 맞아? 맞다고? 자, 지금부터 잘 봐. 원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여기 있는 요 모양 자체가 위에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 그랬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돼. 마찬가지로 원소라고 나왔지? 여기 보이는 집합기호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원소인지 아닌지 찾는 거야. 있어 없어? 뒤에 있지? 그러니까 맞아. 확인됐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지? 다시 말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뭐란 얘기야? 집합이란 얘기지. 그러면 집합 안에 있는 이 집합기호 빼고 원소만 보면 돼. 그 원소가 이에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야. 마찬가지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지? 겉에 있는 집합기호를 빼고 요게 원소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멱집합 요걸 골라내는 게 실제로 모의고사랑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잘 기억해놔야 돼. 확인되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는 팁이야. 어떻게 줄 거냐면 원소냐고 물어봤지? 왼쪽에 있는 모양이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겉에 있는 집합기호 하나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남기는 모양이 뭐 얘잖아. 이게 원소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집합기호 겉에 있는 거 하나만 지우지? 그럼 얘가 원소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명집합에 대한 얘기 얘도 끝이야. 확인됐죠? 자, 요 내용 가지고 바로 6번 문제 볼 겁니다. 부분집합 관계를 표현해보래. 다음 중 세 집합 A, B, C가 나와 있는데 포함관계를 따져보라고 시켰어. 맞죠? 자,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2, 3, 4, 5, 6, 7 6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7 이하의 소수니까 누구누구 나와야 돼? 2, 3, 5, 7 4개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것들 중에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래. 어떤 집합이 포함돼?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도 되고 C의 부분집합도 되지? 근데 B가 C의 부분집합이지? 맞아? 장난하냐? 야, 이씨, B가 C의 부분집합이냐? C가 B의 부분집합이지? 맞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집합이 어디야?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B가 되겠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부분집합, 일부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가장 큰 집합이 B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니? 그리고 이것들 중에 일부분이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C라는 집합 안에 또다시 일부분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나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바로 이어서 갑시다. 7번 문제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나왔지? 명집합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하나씩 찾아볼 거야. 1번 1은 A의 원소다. 그럼 1이라고 생긴 모양이 있는지 좀 확인하면 되지? 원소 맞죠? 자, 2번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지? 다시 말하면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기호까지 다 묶어서 통째로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원소가 되는 건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2번이 그냥 바로 틀린 거야. 확인됐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보는 김에 3번까지 가보자. 3번. 이번엔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지? 그럼 집합기호를 제외시키고 안에 1, 2 보이지? 1, 2라는 두 원소가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3번 맞는 말. 자, 4번.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집합기호 겉에 있는 거 빼고 나면 1하고 집합 2가 남겠지?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두 개가 다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지? 1은 있지? 2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1, 2가 같이 묶여있는 것만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되겠죠.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5번째. 마찬가지로 집합기호 제외하고 나면 1하고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두 개가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좋아. 하는 김에 8번 이어서 갑시다. 두 개의 집합 A, B가 나와 있어. 이때 표현이 어떻게 돼 있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A가 B에. 다시 말하면 A가 더 작은 집합이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 자, A라는 집합은 어차피 정수만 보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도 조건지집합을 일단 적어놓고 보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이하야.